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6개 자회사에 중간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작년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금을 받긴 했습니다만 중간 배당 요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목표 횟수도 3조 5천억 원이나 되는데요. 한전이 중간 배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갓 잡은 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일본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가 우리 돈으로 약 9천억 원이 넘는 계약을 해서 화제가 되었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LA 다저스가 오타니의 급여의 97%를 선수 생활이 끝난 뒤에나 지급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오타니는 왜 이런 계약을 맺게 된 건지 메이저리그의 기묘한 연봉 이야기 이슈 플러스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18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 막 들어온 경제 뉴스를 따끈따끈하게 전해드리는 갓 잡은 경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한국경제TV의 신인규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정 기자님이 가져오셨네요. 네. 한국전력 소식입니다. 사실 요즘 한전이라는 공기업, 어찌 보면 소비재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이 공기업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언론에 계속해서 관심을 받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아마 대규모 적자 소식과 함께 심각한 재무 위기를 한국전력이 겪고 있다는 내용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네, 최근에 한전이 자회사들에게 궁여지책의 하나로 중간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목 저도 봤거든요. 네네. 이 제목만 딱 보면 제 느낌은 그냥 모회사가 재무 부담을 자회사에게 떠넘기는 듯한 느낌? 저는 그렇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맞아요. 일단 좀 지배 구조를 볼 텐데요. 한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동서발전을 비롯해서 남동, 남부, 중부, 서부 이렇게 6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얼마 전 이들에게 최대 4조 원 규모의 중간 배당을 달라고 했거든요. 모회사가 자회사한테 중간 배당 달라고 하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그동안 한전이 매년 각 발전자회사로부터 연간 단위로 경영 실적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요청이 이슈가 된 건 중간 배당을 요구한 게 한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 배당이 결산 후가 아니라 사업연도 중에 하는 배당이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997년 그때부터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생겼어요. 결산 배당은 주총 결의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지만 중간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수월합니다. 예. 그리고 현금으로만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배당 제도가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아서 분기 또는 월별로 배당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봤을 땐 주주들에게는 되게 좋은 제도인 거죠. 그렇긴 하죠. 중간 배당 자체가 합법화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근 금융지주사들도 했던 바가 네, 있어서 네, 네. 저는 크게 놀랍지는 않은데 맞아요. 문제는 이번엔 주체가 공기업인 한전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공기업이에요. 한전이 재무 상황이 그렇게 위중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만 읽히는데요. 이 보면은 이제 지난 10년간 예. 6개 발전자 회사가 한전한테 준 배당금이 가장 컸던 해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그때는 얼마예요? 근데 그때도 1조 원이 채 안 됐었어요. 아. 근데 이번에는 결산도 아니고 중간 배당으로 이제 그 4배에 달하는 자금을 달라고 하니까 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좀 체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한전이 이번에 중간 배당을 요청하고 나선 거는 내년에 한전채를 수월하게 발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전채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네, 이 부채 규모가 200조 원이 넘는 한전이 그동안 만기 도래한 빚을 갚고 또 전기 구매나 송전 시설의 유지 보수 등에 쓰일 수 있는 운영 자금을 융통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이 한전채를 발행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채권 발행해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을 해온 거죠. 그런데 그 한도가 지금 턱 밑까지 찬 상태입니다. 한전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서 채권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본금에 적립금을 더한 전체 금액의 최대 5배까지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단위로 결산을 해서 내년에 발행할 수 있는 한전채의 한도가 정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올해 한전채는 도대체 얼마나 발행됐나요?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한전의 자본금에 적립금을 더하면 약 21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전채 발행 규모는 여기에 5배인 104조 원 남짓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한전이 올해만 연간 6조 원대 영업 손실이 예상되거든요. 예. 그럼 아까 말씀드린 21조 원에서 6조 원이 빠져서
자본과 적립금의 합이 줄겠죠. 네. 그럼 그만큼 한전체 발행 한도는 그거의 5배인 30조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내년 한전체 발행 한도는 약 75조 원이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한전체가 발행된 잔액만 8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이미 어찌 보면 한도를 초과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서 턱 밑에 찼다는 표현이 바로 이 뜻인데요. 그러니까 즉 내년 3월 결산 후부터는 발행 한도를 초과한 한전이 더 이상 한전체를 찍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 초과한 현재 5조 원의 한전체도 즉시 갚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급하게 자회사들한테 SOS를 쳤는지가 느껴지는 대목인 거죠. 예, 기자님 말씀 쭉 듣고 보니까 이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어찌 보면 채권 발행을 통해서 자금 동원했던 그거마저도 이제 막힌 것처럼 보이는데 자회사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거 뭐 해서 좀 도와보자라고 해서 십시일반하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왜 우리에게 떠넘기냐 이런 분위기인가요? 이게 전자였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사실 요즘 발전소들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수원 좀 먼저 볼게요. 예. 한수원이 현재 6개 자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중간 배당을 요구받고 있거든요. 예. 지금 추산되는 규모로는 1조 7천억 원에서 최대 2조 원까지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한수원 역시 올해 3분기까지만 누적 영업 손실이 1,60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적자 보는 회사에게 중간 배당 요구한 달라는 거네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한전은 6개 자회사들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을 했고 당연히 자회사들은 갑작스러운 요구에 난색을 표했겠죠. 예. 그래서 한전은 당초 중간 배당 목표액을 4조 원에서 현재 3조 5천억 원까지 낮췄습니다. 일단은 자회사들 모두 이사회를 열어서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는 정관 개정까지는 했어요. 근데 예. 문제는 이제 규모가 될 텐데요. 한수원처럼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서는 수준의 중간 배당은 사실 사회이사들 입장에서는 배임 소지가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의 중간 배당을 할 것이냐를 두고 자회사 이사회 내 적지 않은 진통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회사의 배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한전의 상황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이에 반발할 수밖에 없는 자회사 발전소들의 입장도 뭐 설명 쭉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맞아요. 네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정관 개정 승인에 이어서 일단 이달 말까지 연말까지 각 자회사가 구체적인 중간 배당 액수를 확정해서 결의하는 일정을 내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전 입장에서는 일단 실제로 배당금이 들어오지 않아도 각 발전사가 중간 배당을 결의만 하면 일단 회계상 자산은 증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회사 이사회만 마무리되면 발등의 불은 일단 끄는 셈이죠.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3조 5천억 원 수준의 중간 배당이 결정되면 올해 한전의 적자는 약 2조 5천억 원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네. 그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규모는 19조 원 남짓이니까 내년 회사채 발행 한도는 95조 원까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현재보단 14조 원가량 한전채를 더 찍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뭐 쭉 설명 듣고 보니까 최근 한전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이해가 됐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또 이런 걱정도 드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은행채가 많이 발행되면 그게 대출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다. 이런 설명해 줬던 기억납니다. 따라서. 예. 네. 그러면 은행채가 아니라 이제 한전채까지 이렇게 발행 한도가 늘어난다는 건 이것도 우리한테 뭔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한전채가 아무리 우량 사채라고는 하지만 예. 네,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예. 일단 두 가지 부분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발전자회사 입장에서 보면 예기치 못한 중간 배당을 하게 됐으니까 추가로 유동성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마련할까요? 여기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마저도. 네, 근데 발전자에서는 발행 한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전채가 그렇듯이 발전자회사 역시 채권 시장에서는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 이런 우량사채가 폭증하면 또다시 채권 시장의 유동성을 빨아들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넉넉한 발행 한도를 확보한 한전이 내년에 많은 물량을 찍어내는 것도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전채의 경우 만기도래 물량의 추이나 뭐 최근에 수년간 줄어드는 영업적자 추세를 봤을 때는 네. 너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뭐 부동산 PF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늘어나는 한계차주 이야기도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들이 내년 총선 이후로 이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채 또는 발전 자회사들의 사채가 시장에 쏟아질 경우에 제2금융권이나 건설사로 가야 할 유동성이 풍선 효과로 인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풍선 효과로 인해서 유동성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중에서도 지금 자금 경색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초우량 기업마저 채권을 발행을 더 할 경우 네. 그나마 있었던 유동성마저 다 회수해 가버리는 그죠. 네. 그런 효과가 생길까 봐 걱정도 되네요. 한전 부채를 둘러싼 문제는 뭐 수년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논조도 많더라고요. 이 한전이 나라비 늘어나는 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때마침 지난주에 기획재정부가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예. 좀 살펴보면 지난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한전 등 공기업 부채를 합친 공공부문의 부채가 1,600조 원에 육박한 걸로 집계됐어요. 예. 이게 GDP의 70%를 넘긴 게 작년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 통계가 작성된 게 지난 2011년부터거든요. 코로나로 정부 지출이 많았던 2020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부채 증가폭이 컸어요. 근데 이날 그 기재부의 설명을 좀 들어보면 작년에 공공부채가 크게 늘어난 주요 배경으로 이 한전을 지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정부가 무리하게 확장적인 재정을 펼치면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을 전기 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부채가 급증했다라는 게 정부 측의 설명입니다. 네. 근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 대부분은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 부채 비율이 줄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지금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지금 더 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이런 분석이 동일한 시각으로 분석되고 있나요? 네, 이게 좀 또 이런 이야기가 좀 힘을 받고 있는 게 네. 최근에 IMF가 내놓은 보고서 내용도 좀 살펴볼 법해요. 예.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의 부채 비율이 오는 2028년에는 58%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을 IMF가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수치가 싱가포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참고로 이 앞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일반 정부의 부채는 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부채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국가별로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쓰는 기준이에요. 네. 근데 IMF 선진국의 37곳의 GDP 대비 일반 정부의 부채 비율이 지난해 평균은 76%를 넘어섰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단순한 숫자로만 보면 현재로서는 평균치보다 좀 낮다고 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증가폭이 가파르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부채, 공공 부분의 부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였네요. 네, 사실 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보자 하는 관점도 좀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도 그랬듯이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벌써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 하락하는 거 아니냐 하고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전채 발행이나 배당 모두 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을 한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한전을 둘러싼 리스크가 시장에 악영향을 줄 정도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수년간 이어진 한전의 적자 구조 문제에서 파급되는 문제들은 좀 다각도에서 다뤄야 할 난제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을 좌지우지하는 한전이라는 기업이 적자가 누적되는 거 결국 다시 국민의 세금과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달한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 기자님, 최근에 설탕 가격 많이 올라서 우리 먹거리 가격도 올랐다 뭐 이런 이유로 슈가플레이션 이런 신조어까지도 유행했었는데 다시 설탕 가격이 또 오르는 겁니까? 설탕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방금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네 설탕값 왜 올랐지 이렇게 갑자기 궁금해지신 분들 계실 네. 거예요. 이게 국내 마트에서 파는 1kg짜리 정백당 가격만 봐도 1년 사이에 한 20% 올랐거든요. 어떤 분들은 올해 유행했던 그 탕후루 과일에 그 설탕 이렇게 코팅해서 먹는 그거가 예. 유행해서 설탕 찾는 사람들 많아져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분들은 경제 현상에 접근하는 아이디어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탕후루가 유행한 건 아닌데 국제 설탕 가격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뛰었거든요. 다른 답을 찾아야 되는데 현재까지 쉽게 봐서 브라질과 인도, 태국, 멕시코 이런 나라들 때문에 설탕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브라질, 인도, 태국, 멕시코. 야, 이게 무슨 공통점이 있죠? 이 나라들이요. 세계 설탕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브라질이 세계 설탕 수출 1등 그리고 인도와 태국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멕시코 같은 남미 나라들이 뒤를 잇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가운데 인도, 태국이 올해 이상기후 때문에 가뭄이 크게 들었어요. 네. 설탕의 원료는 사탕수수인데 이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나라 안에서도 내수용 설탕도 부족해졌고요. 그래서 인도, 태국 정부가 안 되겠다. 일단 설탕 수출 막고 내수 시장부터 설탕을 풀어서 물가를 안정시키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설탕 수출량이 줄어들면 전 세계적으로 수요와 공급 원리 때문에 가격이 뛰겠죠. 그런 영향이 지난달까지는 있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설탕 주요 공급 국가들이 설탕 수출을 막았기 때문에 설탕 가격이 올랐다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달까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네. 슬슬 끝이 보이나요? 아, 예, 맞습니다. 최근 보름 사이에 이 국제 선물 시장에서 설탕 가격에 흥미로운 흐름이 좀 있었어요. 예. 세계 설탕 가격은 미국식 무게단위입니다. 파운드당 몇 센트 이렇게 됩니다. 네. 올해 설탕 가격이 제일 높을 때가 지난 11월이었습니다. 11월 7일에 파운드당 28센트까지 올랐다가 11월 말까지 비슷하게 27센트 선 유지했는데 오늘 가격 제가 선물시장 봤더니 21.7센트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설탕 가격이 고점 대비 20% 넘게 떨어진 겁니다. 진짜 많이 떨어졌네요. 네. 설탕 가격이 왜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뉴스에 따라 좀 움직인 게 큰 것 같아요. 먼저 한 두 가지 요인 정도 있을 건데 설탕 수출 세계 1위가 브라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브라질 설탕 업체들 협회가 있습니다. 우니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따르면은 브라질의 중남부 설탕 생산량이 이번에 나온 보고인데 11월 하반기 기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얼마나 늘었나?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량이 한 35% 정도 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생산량 늘려면 가격 떨어지는데 예상보다 높은 생산량을 그동안에 확인하지 못하던 생산량을 시장이 확인한 겁니다. 사탕수수 농사가 풍년이어서 그래서 설탕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다 이 얘기군요. 네. 그럼 다른 요인들은 뭔가요? 설탕은 재밌습니다. 이 원료가 우리가 먹는 음식, 가공식품으로도 분류가 되지만 예. 사실은 설탕의 이 원료, 당질이 에탄올의 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설탕 수출국, 아까 제가 인도 말씀드렸는데 네. 인도가 이 설탕, 당질을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만든 에탄올을 어디에 쓰냐면 휘발유에 섞어요. 기름값이 비싸지면 휘발유에 섞는 에탄올 비중을 더 늘려요. 네. 내 차에 기름이랑 에탄올 들어간다니까 꺼림칙해 하실 분들 계실 텐데 이거 인도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최근에 원자재 가격들 가만 보면요. 예. 기름값은 전쟁이 나도 잘 안 뛰었는데 설탕 가격은 최근 1년 사이에 공급 부족으로 선물 가격 기준으로 고점 기준 한 40% 뛰었거든요. 예. 이렇게 설탕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인도 정부에서 이달 들어 정책을 하나 발표합니다. 예. 에탄올 생산에 쓰는 설탕 사용량을 연간 170만 톤 수준으로 제한하겠다. 이게 골자인데 몇 달 전만 해도요. 인도가 에탄올 전환에 쓰는 설탕이 한 해에만 몇 천만 톤 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에탄올이 될 뻔했던 설탕이 우리 입으로 이제부터는 시장에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이달 들어 다시 생긴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외신을 하나 보니까요.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 하면 미국에서 설탕 생산이 부족해서 제과업체들이 전전긍긍한다. 네. 뭐 이런 논조의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거는 이제 설탕이 풍년이 돼서 공급도 잘 되고 그래서 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내용이 좀 정반대네요. 당황하지 않고 말씀드리면 예. 제목만 보면 좀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맞는 내용이에요. 아까 예. 말씀하신 그 외신 기사는 제가 블룸버그 찾아봤는데 연말 대목을 앞둔 미국의 제과업체가 설탕을 그동안 비싸게 샀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려고 한다. 예. 그리고 미국 정책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그 말도 맞고요. 예. 한편으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추세를 봤더니 그동안 길었던 슈가플레이션이라는 것의 끝이 보인다. 이 둘 다 맞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건 좀 설명을 자세히 들어봐야겠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린 예. 이달 들어 일어난 설탕 가격의 20% 넘는 급락 예. 이것은 선물 시장에서 일어난 가격 하락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선물 가격 얘기를 했는데 예. 고마운 분한테 주는 선물 당연히 아니고 이 실물 계약보다 앞서서 이 해지용으로 쓰는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선물의 선자는 앞선 선자로 맞습니다. 미래를 계약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위험을 조금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한 것들인데 네. 이제 그래서 선물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실물 가격으로 떨어지진 않고 다만 실물 가격은 선물 가격에 후행합니다. 예.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실제 물건 가격은 시차를 조금 두고 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과업체가 전전긍긍한 것은 앞으로 설탕 가격 인하까지는 아직 체감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의 보도가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선물 가격과
실제 가격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있나요? 이게 업체들의 개별 계약권마다 좀 다르겠지만 예. 미리 고정 계약으로 미리 샀을 테니까 예. 그래도 대충 선물 가격 흐름과 실제 가격 실차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업계 확인해 보면 보통은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갈 수가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 확인된 가격 급락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자면 아마 석 달 뒤에는 우리나라도 설탕 가격이 좀 내려갈 공간이 생길 가능성이 높구나 짐작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제과업체들 설탕 가격 비싸서 난색이다. 뭐 요거는 미국 이 사탕 업체들, 초콜릿 업체들이 미리 사놓은 가격들이 네. 좀 비싸다. 그래서 해외 직구로 미국 과자 사면 좀 비싸게 사겠구나. 하지만 우리나라 설탕 가격은 석 달 뒤에는 가능하면 좀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러면 어떤 영향을 받나요? 지금 우리 정부가 설탕, 원당 이런데 한시적으로 수입 관세 면제하고 있어요. 네. 이게 할당 관세 0%라는 말인데 이거 예. 원래 올해까지만 하려고 했다가 최근에 11월 달에 계속 올랐으니까 관세 더 오래 면제해야 되느냐 이랬는데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인규 정지석 기자였습니다.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집중해서 파헤쳐보는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에서는 천문학적인 몸값과 기상천외한 계약으로 화제의 중심이 된 선수가 하나 있죠. 바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오타니 쇼헤이 선수와 LA 다저스 계약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에서는 도대체 어떤 경제 논리가 흐르고 있는지 메이저리그 경제학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분야의 최고의 대가를 모셨습니다. 우리 성경제 식구시죠? 이종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아니라 다음 프로그램 정영환의 플레이볼 작가를 지금 잡아놓으면 어떡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 MBC에서 그러면 스포츠 프로그램을 신설했는데 최고의 작가를 모셔야지. 그러면 누굴 모십니까? 그러니까 다음 프로그램에서 작가를 하고 있잖아요. 야, 오늘은 진짜 어떻게 보면 두탕 뛰시는 거네요. 그렇죠. 두탕 거죠.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타니 쇼헤이와 LA 다저스가 체결한 계약부터 한번 짚어주세요. 네, 다저스와 오타니는 10년에 7억 달러라는 전 세계 스포츠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서프라이즈, 놀라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오타니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7억 달러? 신기록이지만 오타니니까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오타니의 계약이 디퍼 계약, 디퍼드 페이먼트, 줄여서 디퍼라고 하는데 이 디퍼 계약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하면 지급유예. 그렇죠. 지급유예 계약이거든요. 예. 그래서 7억 달러 중에 6억 8천만 달러, 총액의 97%가 10년이 지나서부터 지급되기 시작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 서프라이즈가 쇼크, 예. 충격으로 바뀌게 돼요. 예. 이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저스는 2033년까지 10년간 오타니에게 매년 연봉으로 200만 달러를 지불하고요. 예. 그 뒤 10년간, 즉 2043년까지 매년 6,800만 달러를 지불한다라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타니는 연봉 200만 달러짜리 선수가 된 거예요. 네. 어찌 보면 본인이 엄청 빨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뭐랄까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돈을 다 뒤로 미룬 건데 이게 뭐 계약상의 문제는 없나요? 문제는 1도 없습니다. 그래요? 디퍼 계약은 메이저리그 노사협정에 의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계약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예. 메이저리그 MLB 노사협정을 보면 표준 선수 계약에서 허용되는 지급 유예 금액의 총량 또는 비율에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즉 디퍼 계약을 맺을 때 정해진 지급 유예 비율이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비율을 정하든 그러니까 1%를 지급 유예를 하든 99%를 지급 유예를 하든 그건 계약 당사자들 간의 자유. 그들 마음이다. 이렇게 네. 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오타니 외에도 엄청난 몸값을 자랑하는 스타급 선수들의 디퍼 계약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타니처럼 97% 총액의 97%를 디퍼로 맺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오타니 외에 디퍼 계약을 맺고 있는 선수들을 살펴보게 되면 예. 대표적인 선수가 텍사스 레인저스의 강속구 투수인 맥스 슈어저 선수 예. 그리고 다저스의 무키 배츠 선수를 들 수 있는데 맥스 슈어저는 현재 텍사스 레인저스 소속이에요. 예. 근데 지난 2015년 워싱턴과 7년간 2억 1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총액의 50%를 2022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나눠서 지급받는다라는 디퍼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네. 2022년부터 지급을 받아요. 근데 지금 본인은 텍사스 레인저스예요. 그렇네요. 워싱턴 내셔널스도 아직도 지금 돈을 주는 돈을 거네. 주고 있어요.
이렇게 계약하는 걸 언제부터 이렇게 처음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계약 총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유예하는 형식의 계약은 선수 입장에서 보면 이 막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 또 예. 구단 입장에서 보면 현금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예전부터 뒤에서 아름아름 이루어져 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제로 보면 야 우리가 계약은 이렇게 하는데 지금 구단의 사정이 좀 그래. 좀 이따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급 유예니까 말 그대로. 예.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지급 유예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 2년 늦게 주는 것도 지급 유예 디퍼 계약이니까 그런 디퍼 계약을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더라도 뒤에서 아름아름 해왔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과 같은 디퍼 계약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고 유행하기 시작한 건 1984년 브루스 수터와 애틀란타가 맺은 FA 계약. 이게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디퍼 계약의 존재를 좀 많이 알렸고 네. 그리고 2000년 7월 1일에 뉴욕 매츠와 바니 보니아라는 선수가 맺은 계약이 디퍼 계약을 유행시킨 계약이 됐어요. 하나씩 들여다보면 이 1988년 애틀란타에서 은퇴한 불펜 투수인 브루스 수터 같은 경우에 예. 84년에 애틀란타와 FA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6년 총액 960만 달러의 계약을 하거든요. 그리고 50%에 해당하는 480만 달러를 계약 종료 후 30년간 연이자 13%로 분할 지급하는 디퍼 계약을 맺어요. 연이자 13%요? 네, 세죠. 오. 근데 80년대니까. 예. 80년대는 우리도 그렇죠. 이자율이 셌죠. 예, 그렇네요. 누가 은행에 돈을 맡기냐 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네. 이자율이 셌죠. 하지만 이 브루스 수터 같은 경우는 불펜 투수였고 또 몸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웠어요. 그 부상 때문에 계약 기간을 다 못 채우고 88년 11월에 팀에서 방출당하면서 은퇴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30년 동안 매년 연이자 13%가 붙는 이 조건 때문에 예. 수터는 92년부터 소위 디퍼 계약에 잔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데 30년간 매년 112만 달러를 수령해서 야. 910만 달러를 약 4,800만 달러. 오. 다섯 복리의 배. 마법이네. 네, 놀라운 복리의 마법을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와 이런 계약이 있어? 엄청난 계약이네. 디퍼 계약이고 훌륭하다.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알기 시작했고 예. 바니 보니아 같은 경우는 1997년에 플로리다 말린스와 FA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때 98년에 매치로 트레이드 되거든요. 예. 그 로하스 KT의 로하스 선수 있죠. 예. 그 로하스 선수의 아버지와 트레이드가 됐어요. 트레이드가 됐는데 하지만 이 바니 보니아 같은 경우는 매치로 트레이드된 이후에 성적도 부진했고 훈련 태도가 굉장히 불성실했어요. 예. 그래서 매치 구단으로부터 눈밖에 납니다. 그리고 네. 결국 방출돼요. 방출될 때 문제는 자녀 연봉 590만 달러가 남았어요. 1년짜리. 1년 자녀 연봉 590만 달러가 남았는데 구단에서 볼 때는 야, 너 나가. 이거 뭐 나가. 그냥 연봉 남았지만 나가라고 하고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고 네. 또 보니아 선수 입장에서는 이 연봉 받아야 돼라고 하는데 구단이 너무 사실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좀 지급하기도 싫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보니아의 그렇죠. 에이전트가 그때 그 전에 에이전트를 하기 전에 뭘 하던 사람이냐면 보험 설계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보니아의 에이전트가 매치 구단에 지금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당장 그러면 590만 달러 주지 말고요. 예. 10년간 연이율 8%로 거치하고 대신에 보니아가 만 48세가 되는 네. 2011년 이후부터 주세요. 2000년에 나가면서. 예. 그래서 2011년 이후부터 2035년까지 25년간 나눠서 주세요. 그럼 부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재밌는 건 10년간 연이율이 8%가 붙으면서 네. 바니 보니아 같은 경우에 매치로부터 받을 돈이 자녀 연봉이 590만 달러였는데 원래 받을 돈은 590만 달러인데 총 수령액은 2,983만 1,205달러. 이게 얼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야. 놀라운 재테크가 되어버린 거죠. 4배 이상 늘었네요. 보니아 이후에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에이전트 사이에는 이런 디퍼 계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증가했고 예. 또 매년 7월 1일을 보니아 데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제가 얘기를 듣고 보면 좀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 선수와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런 디퍼 계약 네. 이게 조금 뒤로 미루면서 이자까지 고율의 금리 이자율을 붙이니까 본인들에겐 이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애틀란타 팀하고 아까 뉴욕 매치였죠. 네네. 여기는 경제학의 기초를 공부한 사람이 없는 건지 14% 이자에 8% 이자 붙여가면서 30년 25년간 지불을 하면 네. 이게 원금의 몇 배가 커지는 걸 몰랐나요? 그 아인슈타인의 복리의 마법
벨 강의한 걸 좀 들어볼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죠. 근데 애틀란타 경우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FA 계약을 맺으면서 당장 현금 유동성을 고려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 FA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터 선수를 데려올 때 FA 계약을 했으니까 FA 계약을 하고 FA 계약 체결하면서 이번에 오타니처럼 디퍼 계약을 그대로 체결한 거고. 근데 반대로 그 바비 보니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우가 다르죠. 자녀 연봉 남은 거 팀에서 방출하려고 하는데 자녀 연봉 남은 걸 어떻게 지급할 거냐 이 방식을 디퍼 계약 방식으로 바꾼 거잖아요. 근데 매치 구단 같은 경우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냐 하면 구단주 욕심 때문에요. 구단주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구단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 구단주 욕심 때문에 선수에게 돈을 더 준다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 사기 들어보셨어요? 폰지 사기는 알죠. 버나드 매도프라는 사람도 아시죠?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역사상 최악의 폰지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매도프 같은 경우에 이 당시에 매치의 구단주가 이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 사기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당시 매치 구단주가 소위 보니아를 쳐낼 때 그때 버나드 매도프에게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도프는 이 구단주에게 매년 12에서 15%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을 붙이면서 투자를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구단주 입장에서 보면 보니아에게 줘야 될 돈 590만 달러를 매도프에게 맡기면 연 이율 12에서 15%가 나와요. 근데 보니아는 연 8%의 이율로 2011년부터 달라고 하니까 그렇네. 이거는 구단주가 생각할 때 무조건 내가 남는 장사다. 지금 590만 달러 안 주고 2011년까지 투자하면 내가 무조건 남는 장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구단주가 욕심 부린 덕분에 이런 희한한 계약이 체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 사기는 결국 끝이 사기로 났잖아요. 그렇죠. 희대의 사기극으로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구단주는 쪽박을 차고 보니아는 재테크 대박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군요. 매치가 사실은 그 2000년대 초반에 힘들었던 이유가 이 버나드 매도프의 폰지 사기에 휘말려서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오타니 계약으로 돌아와서 지금 LA 다저스 구단주는 어디서 무슨 사기를 당했길래 똑같이 오타니에게 디퍼 계약을 이렇게 과감하게 했나요? 그거는 오타니가 제안한 거예요. 아, 그래요? 다저스뿐만 아니라 상당수 구단에 메이저리그 상당수 구단에 이런 규모의 디퍼 계약을 오타니가 역으로 제안했어요. 나는 이런 계약을 원한다. 그러면 심지어 이런 오타니가 주말에 에이전트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에이전트에게 나는 이런 계약을 하고 싶은데 이런 계약이 메이저리그 노사협정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달라라고 했고 에이전트가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런 조건으로 여러 구단의 오퍼를 역제안해라 라고 한 거예요. 오타니 선수는 제가 알기로 쉬는 날 무조건 짬이 나면 잠잔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이런 이전 계약의 해안을 어디서 배워서 이런 걸 자기가 요구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사실 오타니의 계약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오타니가 손해보는 계약을 했다. 이거든요. 손해요? 왜냐하면 오타니 계약 같은 경우 이자가 붙는 계약이 아니거든요. 아, 이자가 안 붙군요. 이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손해죠. 물가 생각해야죠. 물가 생각해야죠.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조정에 따른 화폐 가치, 그리고 감가상각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래 할인율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오타니는 이자가 붙지 않는 조건이고 그 원금을 나중에 그냥 받는 것뿐이기 때문에 오타니는 지금부터 10년간 7억 달러를 받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에요. 뭐 유명한 경제학의 명언이잖아요. 오늘의 1달러는 내일의 1달러보다 더 비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7억 달러를 받는 게 오타니로서는 이득이에요. 근데 오타니는 손해보는 조건. 그리고 또 앞에서 말했던 슈어저나 무키 베츠 역시 오타니와 같은 조건. 즉 이자가 붙는 조건의 디퍼가 아니에요. 이자가 안 붙어요. 이 선수들도. 그러니까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진행되는 디퍼 계약은 이자 없이 그냥 금액만 나중에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라 상당한 할인액이 숨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체결되는 메이저리그의 디퍼 계약의 핵심은 실제 계약 가치의 감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또 더 궁금해집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실제 자기가 받을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이 디퍼 계약을 왜 체결하는 거예요? 이런 궁금한 얘기는 정용환의 플레이볼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선수의 몸값과 가치의
뻥튀기 효과입니다. 아, 나 얼마 계약한 선수야 그렇죠. 이거군요. 내 몸값이 2억 달러야. 내 몸값이 7억 달러야.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현재와 같은 디포 계약 유행을 시작을 알렸던 사람은 맥스 슈어저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맥스 슈어저와 그의 에이전트인 스캇 보라스입니다. 네. 이 2015년에 맥스 슈어저와 워싱턴 내셔널스가 디포 계약을 맺을 때 원래 슈어저가 FA로 나왔고 워싱턴과 계약을 맺기 전까지 미국 언론과 MLB 시장에서 예상한 계약 규모는 대략 1억 7천만 달러에서 1억 9천만 달러 사이였거든요. 네. 근데 슈어저의 에이전트였던 스캇 보라스 같은 경우에 2억 달러 밑으로는 절대 계약 안 해준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고집을 피웠어요. 예. 이는 이제 당시 최고 투수 계약이었던 2008년 11월에 사바시아가 양키스와 체결했던 7년 1억 6,100만 달러보다는 무조건 슈어저가 더 받아야 된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했거든요. 네. 결국 워싱턴과 보라스 슈어저 측은 디포 계약을 통해서 실제 계약 가치는 1억 9천만 달러에 맞추고 예. 대신에 발표는 7년간 2억 1천만 달러로 한다. 그러니까 2억 1천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총액의 50%를 훗날 지급하기 때문에 네. 할인율이 할인율이 적용돼서 결국 실제 계약 가치는 1억 9천만 달러밖에 안 되는 계약을 맺은 거죠. 하지만 네. 슈어저는 이 계약으로 당대 메이저리그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투수가 됐고 이후에 슈어저가 3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뉴욕 매츠와 3년에 1억 3천만 달러를 받는 초특급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워싱턴과의 디포 계약이 도움이 됐다는 거는 두말하면 입 아픈 이야기, 잔소리가 되는데 그렇군요. 따라서 선수 입장에서 보면 디포 계약으로 인해서 연봉과 총액의 할인율이 적용된다고 해도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 해도 어차피 그 돈은 자신의 실제 가치와 비슷하게 책정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후에 또 다른 계약에서 더 높은 연봉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할인율이 있더라도 이걸 감수하고라도 디포 계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고액 연봉을 받는 선수들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세금일 텐데 네네. 세금은 영향 없어요? 세금 있죠. 절세 효과 보죠.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방 정부가 내는 연방세가 있고 주 정부에 내는 주세가 있잖아요. 네. 근데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37%의 소득의 37%의 이 연방 소득세를 내야 되고 본인이 소속돼 있는 주의 소득세를 또 내야 돼요. 주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주세는 주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앞서 말했던 또 다른 거액의 디포 계약자가 무키 배츠인데 예. 무키 배츠가 테네시 출신이에요. 예. 근데 테네시 출신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무키 배츠는 아마 은퇴하고 나면 테네시에서 살 거다라는 예측이 많아요. 예. 근데 지금 무키 배츠는 다저스가 있는 LA에 살고 있죠. 예. 은퇴한 이후에 테네시로 가겠지만 지금은 LA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배츠가 뛰고 있는 LA 다저스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세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세율 13.3%의 소득세를 내야 되고 네. 그 다음에부터 14.4%를 내야 돼요. 네. 하지만 배츠의 고향인 테네시는 주의 소득세가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배츠가 은퇴한 이후에 고향인 테네시로 돌아가면 다저스로부터 분할로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 1억 1,500만 달러에는 주 소득세가 한 푼도 안 붙어요. 그렇군요. 엄청난 절세를 할 수 있죠. 어찌 보면 디포 계약이 절세 효과를 가져다 주니까 그렇게 손해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다시 오타니로 돌아와서 오타니도 똑같은 절세 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타니 역시 뭐 은퇴 후에 일본으로 돌아가면 주 소득세 낼 필요는 그렇긴 없겠죠. 하네. 근데 하지만 오타니 경우는 좀 달라요. 예. 개인적으로 볼 때 오타니의 이유는 지금 언급한 이유들과 좀 다른 이유인데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덜 중요한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 디퍼 계약을 통해서 이미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지. 예. 메이저리그에서 최대 금액으로 계약한 선수 이걸로? 아니요. 그럼요. 반대의 이미지. 어떤 거예요? 그 방금 말했던 이미지는 맥스 슈어저와 스캇 보라스가 노리는 이미지고 예. 오타니가 노리는 이미지는 예. 정반대일 건데 만약에 다저스가 10년간 7억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오타니에게 디퍼 없이 준다. 그러면 다저스와 오타니는 10년 동안에 네. 성적에 굉장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왜냐? 오타니가 조금만 부진해지면 야 세계 최고의 연봉 받는 선수가 왜 저래? 돈값도 못하고 비난을 계속 쏟아낼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그리고 다저스의 성적이 부진하면 야 오타니가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는 바람에 전력 보강을 못해. 이런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여기 뒤에 가서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다저스 같은 경우는 오타니에게 투자한 돈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티켓 가격 올리는 거. 주차장 주차비 비용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팬들이 바로 체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팬들 입장에서 보면 야 오타니 형이 비용을 우리한테 다 넘기네? 오타니 때문이야 이런 불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오타니가 비난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연봉의 96%를 나중에 97%를 나중에 받겠다. 그리고 할인율을 감수하면서까지 10년 뒤에 나눠서 받기로 했다. 이러면 오타니를 무작정 비난할 수 없어요. 그렇네요. 오타니 스스로는 경기 성적에 대한 부담감도 좀 줄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저스 팬들이 볼 때는 오타니는 희생을 감수하고 그렇죠. 와준 고마운 존재가 됩니다. 그렇네요. 또 다른 이유도 있나요? 두 번째 이유는 우승 반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 증대를 볼 수 있는데 예. 오타니는 사실 LA 엔젤스 뛸 때 그 가을 야구 한 번도 못 발라봤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매년 $2천만 이상의 광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4천만 가까운 가외 수입을 올렸고요. 연봉 안 받아도 되네요. 미국의 경제지들, 포브스 같은 경제지들에 따르면 오타니가 강팀이나 월드시리즈 우승팀에 간다면 이 가외 수입은 최소 $5천만 시작하고 6천, 7천, 8천만 달러까지 올라간다. 이게 정설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저스는 우승을 노릴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죠. 오타니는 이제 매년 2, 3천만 달러를 더 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네. 경제적으로 아무런 데미지를 입잖아요. 예. 하지만 이런 건 사실 오타니 에이전트한테 중요한 거지 오타니 본인에겐 중요하잖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타니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야구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야구에 올인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200만 쓸 시간이 없는 선수예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 이유다.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승리와 월드시리즈 우승. 그러니까 11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의 금자탑을 달성한 다저스 같은 경우는 오타니에게 우승 반지 그리고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최적의 팀 중에 하나예요.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전문 후원 디퍼 계약은 다저스가 아니라 오타니가 낸 아이디어였고 오타니가 볼 때 다저스의 유일한 문제는 자신을 영입하면 사치세에 걸려서 전력 보강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타니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어마어마한 금액을 디퍼해주면서 다저스는 사치세에 구애받지 않고 오타니가 원하는 우승과 승리를 오타니에게 선물할 수 있는 구단이 된 거죠. 이번 계약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오타니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볼 것이 거의 없고 심지어 본인이 선수로서 욕심낼 수 있는 우승 반지까지 낄 수 있는 일종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꼼수라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런 지적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치세를 메이저리그가 도입하고 있는 이유가 예. 경쟁, 그러니까 균형 잡힌 경쟁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많은 팀이라고 해서 돈 펑펑 써가지고 전력 보강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사치세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원래 사치세가 럭셔리 텍스가 아니고 컴피티브 밸런스 텍스거든요. 경쟁 균형세거든요. 예. 근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 미국 4대 프로스포츠 중에서 최상위권 팀과 최하위권 팀의 격차가 가장 큰 그렇죠. 리그예요. 예. 그래서 이번 계약을 놓고 사치세를 최대한 회피할 수 있는 악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예. 꼼수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과연 그런가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저스는 분명히 오타니가 가세하면 더 강해질 겁니다. 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근데요. 다저스는 오타니가 없을 때도 항상 매년 우승 월드시리즈 후보였어요. 우승 후보 영순이었어요. 예. 게다가 오타니가 이런 대규모 디퍼를 제안한 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저스 한 군데가 아니에요. 네. 상당수 구단들에게 비슷한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디퍼 계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단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장 돈이 없는 구단, 지금 당장 궁한 구단이 달려야 될 때 선수에게 오히려 디퍼 계약을 하자라고 제안하거든요. 네. 디퍼 계약은 돈이 없는 스몰 마켓 팀이 더 선호하는 건데 이번에 스몰 마켓 팀들이 오타니의 디퍼 제안을 다 거절했다. 이거는 예. 우승에 대한 열망이 없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들 스스로 발을 뺀 계약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오타니와 다저스의 꼼수다 혹은 악마의 계약이다, 잘못된 계약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건 지나친 비난이다. 하지만 다저스의 지구 라이벌인 샌프란시스코나 샌디에고는 비난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메이저리그 계약에서 특이점인 오타니의 디퍼 계약이 궁금해서 야 이거는 우리 이종훈 작가님께 여쭤봐야겠다. 우리 공부왕 이종훈 작가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영한의 플레이볼 작가로 나오신 느낌이 드는데 두 작가 업무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시합니까? 공부왕 이종훈이 더 힘들고요. 정영환의 플레이볼에서도 제가 직접 출연해서 하고 있는 스포츠앤머니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오늘 같은 스포노믹스에 대한 이야기 풍성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됐어요. 플러스뿐만 아니라 아이고. 저희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I know Christmas is for the family and to
지금 듣고 계신 곡은 마이티 마우스의 홀로 크리스마스입니다. 분명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캐롤도 없고 너무 심심한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선곡해봤습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